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 어젠 망치님이 오니까 같이 울더라니까요, 남편이. 어쩌다가 그랬어요? 예. 아, 오늘 콘서트 중계 없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예, 저는 정당 행사에 못 가는데. 예. 예,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 오늘 뭐 부산 백스코에서 저녁 7시에, 예, 부산 백스코에서 저녁 7시에 더민주 콘서트가 있다죠? 네, 아, 대구 지하철. 네, 그래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망치 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오자마자 추천을 눌러주신, 1606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추천 안 하신 님들 빨리빨리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김부선 이재명 얘기를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이재명 씨한테 가서 물어봐.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여오세요, 어여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여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는, 예, 어제는 이제 김광진 의원? 예, 어제는 김광진 의원 생방송 때문에 굉장히 막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은, 예, 진성준 의원님이 오늘은 이제 중앙위원회가 있다고, 당 중앙위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오시기로 하면서, 예, 조금 여유가 생겼지요. 예. 오늘은 아무도 안 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동안 못한 이야기, 예, 중심으로 해볼게요. 예. 추천 어떻게 하나요? 하신님.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저의 손가락을 같이 한번 맞대 보실래요? 그럼 저 위쪽에, 예, 여기 엄지손가락이 떠요. 그걸 누르시면 추천이 되고요. 컴퓨터를 보시는 분들은 모니터 만지지 마세요. 모니터 만지지 마시고 여기 가만있어 보자. 어느 정도냐? 요 정도? 예. 제 손가락 끝에 보이세요? 예, 이 손가락 요 밑에 보시면 예, 여기 엄지손가락 모양이 보이시죠? 별표 옆에 그거 누르시면 그게 추천이 됩니다. 예. 아,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저만 그런가요? 네, 님만 그러신 것 같아요. 뭐가 연결이 잘못되신 것 같으네요. 예, 다른 분들이 만약에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다른 분들도 난리 났겠죠? 예.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입니다. 예. 아, 제가 오늘은 좀 얼굴이 이렇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요? 뽀얗지 않나요? 예. 아, 어저께는 푹 잤어요. 예, 어제는 잠을 잘 자가지고, 한 6시간 정도 잤는데, 어제. 그 중에 4시간 정도를 깊은 잠을 잤어요. 4시간 반? 예. 딥수면을, 예, 4시간 반. 엄청 높은 비율이야. 예, 보통은 5시간 자도 1시간이나, 40분이나 이렇게 깊은 수면을 자는데, 어제는 무지, 예. 굉장히 잠을 팍 잤어요. 그랬더니 오늘 피부가 뽀얗게 보여. 어저께 푹 잔 이유는 뭐냐면 예, 사실 이제 우리 딸이 자꾸만 우리 방에 와서 자, 안방에 뭐 맨날 날 재워주겠다는데 내가 언제 재워달랬어. 내가 뻑하면 엄마가 못 잘까봐 재워주겠다는 거야. 맨날 우리 방에 와서 자. 나 이제 고2인데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시집갈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어저께는 웬일로 이제 자기 방에 가서 자겠다는 거야. 자기 방에 가서 자겠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얘가 한 2, 3일에 한 번 지네 방에 가서 자는 것 같아. 근데 어젯밤에도 악몽을 꾼 거야. 근데 이제 늘 악몽을 꾸면 누가 자꾸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꾸는 거야. 그게 이제 어디를 갔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어디를 갔는데, 묵고 있는 호텔방에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서 자기가 막 뛰어나가가지고 호텔 프런트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호텔 프런트로 누가 전화를 해서
그 마치 전화 속의 인물이 자기 자신인 척하면서 자기인 척하면서 호텔 프론트에다가 이상한 사람이 자기를 흉내내고 있다라고 신고하는, 그래서 막 자기의 존재가 막 그 믿어지지 않는 막 이런 상황이 오는 악몽을 막 꾼 거야. 그래갖고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얘가 그 캐나다에 가가지고 우리 호텔방에 누가 들어오고 이랬었던 거, 그 다음에 집에 자꾸 누가 이제 들어왔다 나간 거, 그런 것들이 얘한테는 그게 이제 막 트라우마가 돼 있는 거지. 어느 날 꿈에는 경비 아저씨가 막 자기를 쫓아오고 막 술을 마시면서 우리 집으로 막 강제로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이런 꿈을 꿨다는 거야. 그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침대가 좁다, 너 네 방 가서 자라, 그 말을 못 하겠어. 어. 사실은 이제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돌침대 매트만 샀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따끈하게 한동안 잤어.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신랑이 안방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냥 안방으로 옮겨가지고 잤더니 낼름 뺏어간 거야. 자기는 뭐 늘 설사를 하고 어쩌고 그래갖고 돌침대를 뺏겼어. 돌침대를 뺏기고 그냥 전기 장판 뭐 이렇게 무슨 찜질용 매트를 또 샀어. 찜질용 매트를 사가지고 막 이제 그 최상의 조건을 만드느라고 먼저 이렇게 이불을 깔고 그 위에 그 매트를 놓고 다시 그 위에다가 이제 뭐라 그래, 극세사 패드를 이렇게 탁 깔아가지고 가장 아늑한 잠자리를 딱 만들었는데, 이게 그런 그 찜질용 매트는 좁아요. 면이 딱 등 대고 누우면 끝이야. 그렇게 해서 탁 마련하는데 뻑하면 딸내미가 날 재워주겠다 그러면서 와서 거기 딱 눕는 거야. 이쪽에 남편이 돌침대에 누워있고, 그럼 난 가운데에 이 전기 매트의 빈칸과 돌침대 매트의 빈칸 사이에서 자야 되는 거야.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또 다른 매트를 이제 하나 또 장만을 했어. 그래갖고 그 1인용 매트를 또 좁은 거,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깔겠다고 또 우리 딸이 자존심 상한다. 그거 자기 방에 깔아놓은 건데 왜 갖고 오냐고. 그러면 네 방에 가서 자든가. 지 방에 가서 자지도 않으면서 그건 갖고 오면은 왠지 자기가 안방에서 자는 걸 누군가 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못 갖고 오게 하고. 그래서 내가 밤마다 잠을 못 자, 잘. 밤마다 잠을 못 자는데, 어저께는 정말, 그리고 너무 추운데, 옛날에 이제 캠핑 다니려고 사놓은 이불이 있어. 영하 50도를 견디는 외국에서 만든 2인용 침낭. 내 비싼 돈을 주고 샀어. 16만 원인가. 근데 그게 되게 무거워. 야, 근데 그 침낭 속이 아니라 그 침낭 두 겹 밑에 들어가서 자면 그게 무겁고 딱 안정적으로 덮어주면서 아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어저께 막 시컨 잠을 좀 많이 잤어. 그러니까 계속 잠을 못 자니까 계속 더 피곤하고 그랬던 것 같아. 예. 굉장히 후끈하더라고요. 그 침낭 안에는 너무 더워서 못 자. 침낭 안에서는 너무나 더워가지고 막 탈출하더라고, 잠결에.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침낭 밑으로 들어가서 자면 좀 공기가 통하면서 좀 덜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좀 잘 잤더니 몸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가 보내준 모기 쉰대 먹는 한약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제가 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제 친구가 그걸 보내줘가지고 2013년에 먹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시청자분이 그걸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한약이야. 청심환 같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먹으면 목이 부드러워져. 목이 부드러워지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좀 잘 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오늘은 상태가 다른 날보다 좀 나아졌다. 예, 좀 좋다. 그런 이야기. 이게 추워가지고 요즘에 막 추워서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갑자기 한쪽 다리 근육이 너무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랬더니, 예, 추워가지고 근육이 위축돼서 그러는 거라면서요. 예, 추워서 근육이 위축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생으로 근육을 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그거였잖아. 와, 신기하대.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좋은 거 많이 보내주세요. 예, 어느 날은 우리 신랑이 식탁 위에
기왓장을 깔아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시청자가 나 춥다고 기왓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그 찜질하라고 보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국의 명의들이 당신한테 보낸 걸로 우리 그 뭐래더라? 의료기구상 차려도 된다고. 뭐 쑥뜸 뭐 그다음에 무슨 침, 뭔 침 뭐 각종 뭐 허리 아픈 데 쓰는 도구들, 찜질용 도구들 막 이런 게 막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 의료기 상가를 차려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신 덕분에 제가 참 다양하게 골랐으면서, 다양하게 골랐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아이고, 진짜 기왓장이요. 그 진짜 기왓장을 전자레인지에, 그러니까 진짜 기왓장 크잖아. 근데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그 자른 기왓장을 그걸 전자레인지에다 이렇게 돌리면 되게 뜨끈해. 그럼 그 뜨끈한 거를 이렇게 그 다리 막 내가 막 너무 추운데 거기다 이렇게 문대기고 있거나 아니면 허리 아플 때 허리 밑에 깔고 앉아 있거나 깔고 눕거나 그러면 그것도 찜질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뭐 특허를 받았대. 특허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생리통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찜질용도 쓰고 그리고 또 막 어떤 분은 사열칩을 보내주셨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어지럽고 이럴 때 이렇게 당뇨 검사하듯이 이게 펜으로 탁 누르면 침이 이렇게 뽁 뚫어지면서 피가 나와. 근데 이렇게 피가 나면 막 이렇게 어지럽고 그 뇌가 막 이렇게 뇌압이 올라갈 때 그렇게 피를 딱 빼고 나면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편안하고 그래지더라고요. 그것도 있어. 집에 별의별 게 다 있어. 뭐 혈압계, 당뇨 측정계, 사열침, 찜질기 종류별로,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아픈데 밴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교정하는 거 뭐. 그 진짜 장사해야 돼. 근데 다 써. 다 써. 뭐 안마기도 쓰고 있고. 예,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손 딸 때 그걸 쓰세요. 그 다양하더라고. 그 사열침, 그게 침을 한 번 쓰면 버리는 거던데요. 예. 이게 앞에 볼펜 같은 입구를 벌려가지고 한 번 친 사열침은 버리게 돼 있어. 예. 그거는 그럼 더 이상 소독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소독을 해서 또 써요? 일회용이에요.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핀 플라스틱을 잡고 딱 꽂아갖고 쓰는 일회용. 예. 일회용 사열침이라서 소독해서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한 사람이 하나씩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일회용이잖아. 한 번 쓰는 거. 예. 뭐 랭킹에 뭘 또 랭킹을 따지고 그래. 자, 어저께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오셔서 생방송 하신 덕분에 다시 5천 찍었죠? 예. 다시 우리 어제 시청률, 어제 어제 방송 통계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여기 보면 아프리카에서 방송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예. 그 방송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지난 일주일 동안의 방송 통계예요. 그래서 쉬었다가 돌아왔던 수요일날 4,587명, 그 다음에 목요일날이 4,638명, 금요일날이 4,321명,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이 3,651명,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5,090명, 예. 어저께 5,090분이 동시 시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적 시청자는 61,419명이고, 누적 추천수는 5,212, 12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는 추천도 5,000개를 넘었다. 동시 시청은 5,090명이었다. 예, 어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광진 효과였죠. 김광진 의원 효과로, 5,000명을, 찍었다는 거. 그래갖고 순위가 또 갑자기 또 올라갔어. 며칠 쉬면서 순위를 간신히 떨어뜨렸는데, 순위가 다시 올라갔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말이에요. 예, 오늘 무슨, 항의 문자를 받았어. 항의 문자 내용이 뭐냐면, 며칠 전에는,
며칠 전에는 문재인 대표를 세게 비판하더니 왜 어저께는 이해하는 척하는 방송을 했냐는 거야. 문재인 지지자일까요? 이 사람 문재인 대표를 세게 비판했다 해놓고 왜 어저께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이해하는 척했느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해하지 말까요? 이해하지 말고 계속 까기만 하라는 얘기일까요? 예.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문자 보내는 미친년 놈들이 있어요. 물론 처음 보낸 문자죠. 저한테 처음 보낸 문자로, 그런 이제 항의라는 것들은 제가 딱 봐도 이거는 국정원 따라지거나, 요원이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그게 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사 뭐 내 의견이 다 맞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그의 선택을 존중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려고 그랬더니 계속 시비를 거네. 정말 문재인 지지자인지 참 궁금해. 뭐만 하면 요원이래. 네가 요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봐. 나한테 문자 보낸 애 신원을 밝혀내서 걔가 요원이 아닌 걸 네가 저기 증명해봐봐.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진중권 교수가 그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는 대통령 후보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요. 나는 현재로서는 대통령 후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총선이 지면 대선은 없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 후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바라봐요. 그 다음에 어느 정당에 대해서도 나는 지금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나는 다만 정부와 여당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국민의 민생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은 무소속이 돼야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 어느 지역은 무소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동네는 뭐 차라리 새누리당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망치 부인은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정치인은 무조건 지지하면 안 돼. 정치인은 무조건 지지하면 반드시 탈이 나요. 쓸만한 정치인도 비판적인 지지를 해야 돼. 비판적 지지라는 게 뭐냐?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비판적 지지이고, 그래야 그런 정치인도 쓸만한 제목으로 커나가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해. 특히 국회의원들이 되잖아. 그러면 국회의원이 된 순간부터 막 옆에서 10명이 떠받들어줘. 10명의 비서들이 떠받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막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우를 해줘. 그러다 보면 굉장히 자기가 뛰어난 사람인 줄 알게 돼.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한번 당선되면 자기가 계속 국회의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게 그거 아니야. 호남의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욕먹은 건 지들 때문인데, 지들이 야당인데 야당답지 못하게 굴어서 욕먹은 건데 문재인 때문에 욕먹었다고 생각하잖아. 자기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해서 자기가 대신 욕먹는다고 생각해. 그게 이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 게 있어. 유권자들이 선거 때는 되게 후보들한테 함부로 굴어. 막말도 하고 후보들한테 막 비아냥거리고 그런다? 그래 놓고 당선된 다음에 꼼짝도 못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선거 때는 사실 그 사람들이 을이야. 우리가 갑이고. 투표할 때는 걔네가 갑이고 걔네가 을이고 우리가 갑이야. 그러니까 투표할 때는 우리가 잘해주는 게 맞아. 선거 운동할 때는
그 후보들한테 용기를 주고 힘내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당선된 다음엔 우리가 갑이고 걔네가 을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네가 막 갑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선거 때 당한 거 복수하러 다녀. 그러니까 이 선거가 끝나면 현역 국회의원일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함부로 야단을 쳐야 되는 거야. 막 야단치고 감시하고 왜 똑바로 못하냐. 그래야지 이것들이 정신을 차려요. 국회의원 선거 때는 막 막말하고 막 약 올리고 이래놓고 당선된 다음에 꿈쩍 못하는 거, 예, 그런 거가 민주주의자의 자세가 아니야. 도리어 선거 때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스카우트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좋은 일꾼을 우리를 대신에 세금 관리하는 일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 그 자리에 쓰도록 그 잘 꼬셔갖고 그 자리에 가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일단 그 선거에 당선됐다는 건 계약을 하고 계약이 성립된 거잖아.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뽕을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연봉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먹는데 그 돈 받고 제대로 세금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자의 자세이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에게도 압도적 무비판적 지지, 무조건 지지를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정치인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사장인데 걔네들을 우리가 필요한 적소에다가 배치해서 사용하는 거지, 걔네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잘못된 태도가, 정치인을 지도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정치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고래고적 그 정치 장군이 있고 왕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지. 민주주의 시대에는 정치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거지. 정치인은 우리의 주문에 맞게 일하는 사람이야.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은 우리가 주문하면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야. 우리가 뽑을 때 우리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요구를 하는데,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기 개인적인 요구, 자기 누구누구를 뭐 취직시켜달라, 능력도 전혀 없는데 승진시켜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민주주의적인 자세가 아니죠. 예. 도리어 전체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공익적인 공공의 이익에 반한 행동을 하면 쫓아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때때로 이제 가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누군가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에 대해서 바로 맞받아치면서 막 쌍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자,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군가 비판했어.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해서 어떤 정치인을, 근데 그 지지자 어디서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질이야 라고 쌍욕을 하는 경우와, 저는 이 사람을 참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의 행동이 선생님께 그렇게 보였다라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겠지요 라고 동의를 해주는 거야. 동의를 해준 다음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건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내가 문재인을 바라보는 입장이 바뀐 게, 사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정중한 자세로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보낸 사람들 덕분에 내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막 문재인이 내 말 안 듣고 사퇴한 거에 화가 났어.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 대표의 생각은 이런 면이 아니었을까. 사실 자기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줘. 내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하지만 문재인 입장에서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누군가를 지지한다면, 자기들이 그 누군가를 지지한다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한테 몰려가갖고 쌍욕을 하고 막 이 사람의 세를 보여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조금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돼.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된다고.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누가 비판을 하면 그 사람의 비판을 일단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면 내가 곧 그 사람이다. 아, 맞습니다. 아, 정말 좀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내가 그 정치인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예, 맞습니다 해주면 그 사람은 마치 그 정치인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 상대방이 비판을 하다 말고 뭐 물론 너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태도가 바뀐다고. 그러면서 어떤 면들이 그래서 그랬겠지만 자기가 볼 때 이게 좀 불만이었다, 안타깝다라고 설명을 해. 그러면 아, 알겠다. 제가 꼭 전달을 해서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언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아,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는 거야. 아, 저 사람이 그 내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내 의견을 받아들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고립됐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팬들 보면 정말 그때도 어마무시했어. 무지막지한 그 분위기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막 누가 뭐라고 비판만 하면 쫓아가갖고 요절을 내놓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요절을 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악을 떨수록 그러니까 노무현 주변에 사람들이 줄어들더라고. 가령 진보적인 정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비판은 하지만 내 사람이다 싶어서 하는 비판이 있잖아. 우리 식구 내 사람이다 싶어서 하는 비판이 있는데 그런 비판한 사람을 쫓아갖고 무조건 욕을 해야 된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내 사람이다 싶어서 비판했던 사람이 딱 등 돌리고 그래? 뒤지든가 말든가. 딱 등 돌려버린 거야. 그래서 많은 이 진보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어. 그 몇몇 그 철없는 지지자들 때문에. 그 악스러운 지지자들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고립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을 좋아할 때는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되고 항상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주변에 이러이러한 불만이 있다는 걸 늘 전달해줘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겸손하게 생각해. 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주변에서 가장 가까울수록 날카로운 비판들을 전달해줘야 돼요. 예, 이런 비판이 있으니 대신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전달을 해주면 정치인도 뭐라 그러나 공식적인 대우에 눈이 어두워갖고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착각하고 있다가도 아, 내가 이렇게 욕먹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군가 내가 섬기는 누구를 비판하면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는 것보다 아, 예, 맞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서포트를 잘 못해서 제가 전달을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먼저 사과를 해버리면 그 사과를 내 사과라고 안 받고 이 사람이 나를 통해 바라보는 다른 정치인에 대한 불만을 그 사람한테 사과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예, 그래야 우리 편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하다가 못한 얘기가 그 얘긴데 소위 뭐라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 주승용하고 정청래가 싸움이 붙었잖아. 이 주승용은 어차피 김한길 아바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속 문재인한테 시비 거는 게 역할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정청래라면 주승용이 그렇게 시비를 걸거나 말거나 뭐 긍정적으로 갑시다 이러면서 대우해주고 그냥 이렇게 깍듯한 분위기로 간 경우와 그렇게 공갈치지 말라고 막말을 해퍼부은 경우와 어떤 게 더 결과가 좋았을까? 도리어 만약에 이 정청래 의원이 공갈치지 말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주승용이 일찍이 하나 등신대고 끝났을 거다. 그 말이야. 내가 어저께 정청래 의원한테 그 당시 조심했어야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불만 있지. 마음에 안 들고 저 새끼가 진짜 웃긴 놈이다 싶겠지. 그래도 그때 참았더라면, 참고 예의를 지켰다면 그 순간에 모두가 주승용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다들 예의를 지키는데 저 주승용 저 사람 괜히 쓸데없이 문재인의 발목을 잡는구나 라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그때 정청래 의원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공갈치지 마라 해버리는 바람에 친노 비노 싸움이라고 돼버린 거잖아.
그건 친노 비노 싸움이 아니었어. 정청래 주승용 싸움이었지. 근데 그걸 언론에서는 빌미를 삼아가지고 친노 대 비노 구도다라고 몰아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어떤 누군가 정치인을 내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찍혀 있다면 특히 행동을 조심해야 돼. 특히 행동을 조심해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퍼부었을 때 요게 내가 섬기는 나의 주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여의도에 있을 때 보니까 뒤가 구린 놈이 가장 목소리가 커. 가령 뭐 김근태 의원, 내가 김근태 의원을 있었으니까 김근태 의원한테 누가 못된 짓을 해.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예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뭔데 그래? 그리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캥기는 게 있는 사람. 뭔가 욕먹을 게 있고 평상시에 김근태 의원한테 좀 이렇게 눈 밖에 난 사람이 그럴 때 큰 소리를 내.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마치 김근태 의원을 유일하게 지키는 사람인 척을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가령 자기네들이 섬기는 주군을 진짜로 섬기는 건 대신 사과하고 누가 비난하면 겸허히 듣고 꼭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 지가 지분풀이를 하는 거야. 지가 지분풀이를 막 하면서 자기 분풀이를 마치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핑계대는 인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더라고.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거야. 내가 옛날에 정세균 의원가 어느 그러니까 재보선 때 그게 2009년 재보선이었던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던 그해니까 2009년 4월에 재보선이 있었어. 거길 갔는데 그 정세균 의원 앞에서 정세균 의원을 막 안내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저기 다음 대통령 후보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정세균 의원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았다니까. 내가 정세균 의원을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그 내 앞에 그 정세균 의원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시라고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어이가 없게 들리는 거지. 당대표 정세균 당대표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차기 대통령 후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이가 없고 별 미친놈들 다 봤네 이러면서 싸잡아서 욕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세균 의원을 직접 만나보고 참 사람이 친사적이구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앞에서 설레발친 인간이 내가 그 정세균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게 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문재인 지지자인 척하면서 왜 문재인을 까더니 왜 이해하는 척하냐? 미친년놈 아니야. 미친년인지 놈인지. 아니 내가 욕하고 싶으면 욕했다가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거지. 왜 욕하다가 이해하냐? 욕했다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사람인 거지. 한 번 욕했으면 무조건 욕해야 돼? 이해가 됐으면 이해가 된 걸로 끝나는 거지. 별 미친년놈을 다 봤어. 예.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가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지지자들이 그 정치인의 점수를 깎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뭐 정청래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돼? 정청래가 얼마나 필요할 때마다 새누리당한테 쌍욕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청래 같은 사람은 어느 때 필요가 하냐면 그 새누리당하고 논쟁할 때, 그럴 때는 아낌없이 나가서 논쟁을 할 필요가 있어. 이 새누리당하고 싸워야 되는 게 이 당의 역할이잖아. 견제를 해야 되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당하고 싸울 때는 가서 막 들이대고 싸워야 된다라고 봐. 그러나 당 안에서 그때 당 안에서 그 당 안에 불만 세력하고 그 싸우는 모습은 득이 되지 않는다. 내부로 총질하는 건, 내부에서 싸우는 거는 결코 그게 득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어제 또 뭐 정청래 지지자들이 나한테 시비 걸고 지랄 연병을 하더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들. 예.
결론적으로는 물갈이 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봐. 결론적으로 물갈이 했잖아요. 나는 이런 말이 진짜 위험하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물갈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부에서 쌈박질했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쟤 지금 문재인 지지자인지 한번 조사해봐봐. 그렇게 얘기하면 도리어 지금 문재인 지지율 올라갔던 거 폭락해. 결론적으로 물갈이 했잖아요. 이게 지금 문재인 입장이야? 문재인 지지자들의 입장이 그래? 저 따위로 생각을 하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간신히 올라간 문재인 지지율이나 그 당 지지율이 저런 애들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고. 나부터 화가 나는데.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는데. 야당이 분열하고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이 2달 동안 얼마나 애를 썼는데. 걱정을 하고. 그래서 간신히 지금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또 저 지랄이야 저거. 저런 새끼들이 진짜 문재인한테 독이 되는 거야. 더민주에 독이 되고 정신머리 없는. 지난 2달 동안 사실 이 야권이 분열된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 얼마나 속상해하고. 근데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래, 나갈 사람 알아서 나갔고 잘 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 그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정청래 덕분에 그래서 물갈이 됐다. 내가 볼 때 정청래 떨어져. 너 때문에. 아까 얘기한 너 때문에 정청래 떨어질 거야. 덕분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 그 좌우지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물갈이 됐잖아요. 그게 덕분이란 말이지. 그게 덕분에란 말 끼고 안 끼고 하고 뭐가 차이가 나.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당을 분열시키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갈이 됐잖아요. 너네들이 그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도를 쌍욕하게 되고. 하여간 좌우지간 다음번에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생각이 짧을 수도 있지. 나가. 네가 뭔데 몰아세우지 마세요. 몰아세우세요 지랄이야. 할 말 있으면 니네들 따로 하고 싶으면 니네들끼리 방송을 해. 아, 저놈의 저기 택배는 안 받는 방법이 없나? 참나, 한 줄 적은 거 가지고 난리가 나네. 그래, 정청래가 공갈 치지 말라는 한마디 때문에 쌩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덕분에 문재인이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 그 한 줄을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유, 잠깐만 기다려봐봐. 내가 저런 애들은 빨리 내쫓고 나가야지. 블랙을 걸고 나가야지. 내가 계속 데리고 앉아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방송 못해. 가만히 있어보자. 참나, 한 줄 써가지고, 한 줄 쓴 거 가지고 어디 갔냐? 또 가만히 있어봐. 어디다 대고 장모님 참으세요! 또 불만 있는 애들 지금 다 얘기해. 불만 있는 애들 다 얘기해. 지금 다 싹 내보내줄 테니까 불만 있는 애들 빨리 얘기해. 내가 요즘에
너무나 이렇게 좀 부드럽게 봐줬나 봐. 무인 택배함이 조그매요. 예. 저기 우리 집에 오는 택배들은 막 등치가 크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은 이제 이 더민주당, 그러니까 더민주당이래. 더민주당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예, 더민주당은 불법이에요. 예. 이게 더민주 이게 참 이래서 문제라니까. 이러다 틀림없이 후보들도 더민주당이란 말 쓰고 당선 무효될 거야.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말이 자꾸만 더민주, 약칭 더민주가 더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더민주 그러다 더민주 당자 붙이면 나는 후보가 아니야. 그런데 후보가 자기가 말하다가 더민주당이라는 말 하잖아. 그럼 민주당에서 고소해. 그럼 당선 무효돼.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라서 다행은 다행이고요. 내가 진작에 좋게 정리하고 이렇게 이거 읽어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걔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야. 내가 어저께 얘기했던 부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가 이 기사를 바로 읽어주려고 했는데 도로 막 화가 거꾸로 솟고 있어. 나한테 왜 문재인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 이해하냐고 시비 건 놈들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너네 일부러 한패냐? 너네 한패야? 일부러 내가 좋게 정리하지 못하게 하려는 나를 일부러 더 화나게 하려는 한패야? 내가 이 문재인에 대해서 계속 까대야 되는데 문재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구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6일 대표직을 물러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초인적인 인내로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라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의당원인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더민주의 문재인, 새누리의 유승민, 거대 양당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인으로서 격조와 수준을 갖춘 몇 안 되는 인물이라며 문 대표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세요 라면서 전직 대표들은 당권 내놓으라 목리 부리다가 탈당하고 투탑 중 하나인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보이콧하지 최고위원은 대표 물러나라며 사퇴를 하지 이른바 중진들은 옆에서 그 짓을 거들어대지 의원들은 줄 탈당하지 라고 열거했다. 그는 이어 탈당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치사하게 당 안팎으로 세트 플레이하며 시차 공격하듯이 하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표가 된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한 뒤 그래도 문 대표는 욕 한마디 없이 그걸 묵묵히 견디며 또 당을 지켜냈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니 진중권 교수는 참 2012년 이전하고 많이 달라요. 정당을 바라보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이 진중권 교수가 이번에 굉장히 큰일 했다라고 나는 봐. 진중권 교수가 굉장히 이 과정에서 사실 정의당 당원이라는 그 신분, 그러니까 뭐 더민주나 뭐 문재인 측근이 아니라 소위 친노가 아닌 사람이 소위 친노라고 비난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문재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게 나는 이 더민주가 안정되고 자리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또한 안철수 집 문 밖에서 40분을 기다리고 전주 내려가 정동영에게 수모를 당하고 천정배를 향해서도 통합의 노력을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는 그 와중에도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누가 봐도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라면서 그 덕에 흔들리던 당을 안정화시켰고 추락하던 당과 자신의 지지율도 끌어올렸습니다. 영입한 인재들로 당의 면모를 더 젊게 바꾸었습니다라고 인재 영입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철수 쪽에서 김종인의 전력을 공격해도 과거에 지지해준 분에 대한 예우로 반격을 삼갔습니다 라면서 그가 영입한 김종인 위원장은 전력에 대한 시비 속에서도 당의 슬로건도 정립했습니다.
포용 성장과 더 많은 민주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물러나면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물론 야권의 분열로 총선 전망이 워낙 어두운 상태라 그가 무사히 복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라면서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 지도자로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안철수 의원 측도 네거티브 공세나 지역감정 조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재인 이상의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신사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하기 바랍니다라면서 문 대표는 전직 대표들, 원내대표, 최고위원과 의원들, 동교동계가 안에서 흔들어대는데도 100석 넘는 거대 정당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의원 10대 명 규모의 정당이라도 제대로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어렵지 않겠죠? 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표는 오는 27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총선 때 백의 종군할 예정이다. 자, 27일이 오늘이죠? 네, 오늘 이 진중권 교수가 제가 볼 땐 이번에 그 뭐라 그러나 안철수 분당 사태, 안철수의 분당 사태에 대해서 이 진중권 교수의 트윗이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당 외부에 있는 인사가 이 정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이제 이 진중권 교수가 아니라 만약에 진중권 교수가 했던 말을 정청래가 내부에서 했다면 그건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개파 싸움이다. 진중권 교수가 했던 말을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했다면 개파 투쟁이다라고 논쟁거리가 됐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 의원이 했던 말을 진중권 교수가 똑같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은 상식적인 얘기야. 근데 그 상식적인 얘기를 안에서 내부에 문제인 사람이 했으면 그걸로 뭐 친노 대 비노의 권력 투쟁이니 개파별 공천권 투쟁이니 그런 식으로 몰아갔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진중권 교수가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3자잖아. 그 솔직히 뭐 안철수당도 아니고 더민주도 아닌 제3자가 정의당 당원이면서 이 분열 과정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준 부분이 도리어 이렇게 기자들이나 일반적인 바깥에 있는 사람, 당 밖에 있는 야권 지지층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여론이 정리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닐까. 예.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교수죠. 예. 미학 교수인데 이명박 비판해가지고 중앙대에서 쫓겨난 사람. 네. 하여튼 큰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표창원 교수. 새누리 해체되면 이념몰이 우려 없이 진보 정당이 우뚝 선다. 나는 이 표창원 교수가 또 참 신기한 인물이야. 이 사람을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왠지 이 사람 새누리당으로 갈 것 같은 느낌? 인기가 막 올라가면 새누리당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되게 불안불안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이 표창원 교수의 이 말은 이제까지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해왔던 이념몰이의 문제점. 즉, 이 냉전 구도를 이용해서 이념 대립을 이용해가지고 소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진보 정치를 방해했던 그 본질을 딱 짚고 있다는 거야. 과연 이 사람은 2013년 이후에 이렇게 발전한 걸까요?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세계관의 표현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념적이고 세계관의 표현인데, 분명히 내가 기억하는 건 2013년 이 표창원 교수는 2013년에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본 표창원 교수는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었어. 상식적으로 국정원 범죄가 있다. 국정원 댓글을 범죄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거다.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 김용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수사에 개입한 거 잘못된 거다. 그냥 자기 업무 분야에서 법적이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었지 어떤 이념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누리가 해체되면 이념몰이 우려 없이 한마디로 이제까지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들이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를 분명히 인식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전의 표현들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질적으로 그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표현이다. 그때까지, 왜냐하면 이 표창원 교수가 옛날에 박정희를 지지한다 그랬잖아. 박정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실 박정희가 바로 이 이념머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독재 정치로 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나쁜 놈이잖아.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했던 표창원 교수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내가 느끼기에 그 당시에는 사상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동안에 막 이 네티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보게 된 걸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때까지는 더민주가 노동자와 농민, 서민, 중산층을 대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26일 우리도 분단을 극복하고 기형적인 기득권 기반 새누리당이 해체되면 이념몰이 우려 없이 노동자 농민 기반의 진보 정당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상식적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통은 그러니까 이 표창원 교수가 내가 13년을 봤던 모습은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경찰 업무를 하는데 그 박근혜와 그 일당이 법과 제도를 안 지키고 있다. 여기서 출발했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 분단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분단을 극복하고 기형적인 기득권 기반 새누리당.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하고 누가 더 김정일한테 환대받았냐. 박근혜가 더 환대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러 판문점을 건너서 갔어. 가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첫 마디가 한 건 거하게 하고 오셨다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어. 그러니까 그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좀 우습게 대했어. 근데 박근혜를 대한 거는 박근혜의 주장이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박근혜의 기자회견과 그 박근혜 자서전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깍듯하게 박근혜를 대우했다고 김정일이. 그게 왜 그랬냐? 사실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거잖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 무슨 얘기냐? 7.4 남북, 그러니까 박근혜가 자기 기자회견인가 자서전인가 그렇게 썼잖아. 선친들 간의 관계가 있어서 자기를 각별히 대우해줬다. 박근혜가 그 선친들, 즉 박정희하고 김일성 사이에 역사가 있어서 둘이 주고받은 뭔가 역사가 있어서 김정일이 자기를 깍듯이 대해줬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이 분단 상황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진보 세력 중에서 북한은 통일을 원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북한은 통일을 원하는데 남한의 반미주의자들이 친미주의자들이 통일을 반대한다. 나는 그거 착각이라고 봐. 소위 옛날 운동권 중에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가 볼 때 북한도 분단을 즐긴 거야. 북한이 원하는 건 통일이 아니라 종전이야. 무슨 얘기냐? 우리 남한에 있는 진보 세력 중에 소위 북한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북한이 그 통일을 원한다라고 생각해. 그거는 남한의 그 낭만적 진보주의자들의 착각이라고 봐요. 내가 느끼는 북한은 통일을 원하지 않아. 왜? 통일되고 그 자유의 바람이 북한에 들어가면 자기네 권력 유지가 안 돼. 3대 세습이 안 돼. 그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하고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
전쟁을 끝나는 건 원하지만, 미국하고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건 원하지만, 남한에서 바라는 것처럼, 남한의 민주 세력이 원하는 것처럼 정말로 통일을 바라느냐? 난 그건 아니라고 봐. 평화 통일을 정말 바라느냐? 왜냐? 평화 통일을 하게 되면 남한의 우세한 체제, 남한의 이 뭐라 그러나 민주적인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럼 결국 자기 권력을 잃게 되는데 통일을 원하겠냐고. 어쨌거나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자기의 독재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분단 상태가 유지되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남한의 이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북한이 존재해야 정권을 유지하는 거야. 선거 때마다 북한 빨아서, 선거 때마다 북한의 위기를 팔아서 북한이 쳐들어올 거란 협박을 해갖고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사실 이 남한의 새누리당 세력이나 북한의 3대 세습 세력이나 둘 다 상대방이 필요한 거 아니냐. 분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이들을 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봐요. 같은 세력이다. 솔직히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잘해, 외교를 잘해, 뭘 잘해?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어. 그런데 매번 선거 때마다 뭘 팔아서 북한 팔아가지고, 북한의 공포를 팔아가지고 집권했단 말이야. 그러니 북한이 없어지면 얘는 집권을 못해. 그러니 당연히 통일을 원하지 않지.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같은 경우,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렇게 통일을 악착같이 원했느냐. 그 양반의 수십 년이 북한 때문에 당한 거 아니야. 북한 빨갱이다. 사형 선고 2번인가 받았잖아. 2번이죠. 80년에 한 번, 그러니까 박정희 때 한 번 70년대 사형 선고 받고 80년대 전두환한테 한 번 받고 2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미국의 번번이 살려줘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수십 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끌려가고 태평양에 버려질 뻔하고 이 자동차로 갈아버려갖고 평생 다리를 절었어야 됐고 그 수십 년 민주화 운동을 해오면서 누구 때문에?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야. 그럼 북한이라는 이 존재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평화 통일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하고 관계를 터야 된다. 그래서 북한한테 이 자본주의의 바람을 불게 해야 된다. 왜? 옛날에 중공하고 소련이 어떻게 무너졌냐? 개혁 개방 정책으로 무너졌어.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등소평이 추진한 흑묘 백묘 이론. 그래서 중국은 등소평의 개방 정책으로 자본주의의 바람 맛을 받고 그 다음에 소련은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개혁개방 정책의 맛을 봐갖고 자본의 맛을 보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돈 맛을 보니까 돈을 마음껏 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 거고 그래서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게 되는 거야. 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다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냉전 체제가 끝나게 된 거라고. 그걸 바라본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본의 바람이다. 돈 맛을 보게 하는 거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해가지고 돈 맛을 보게 해주고 개성공단 만들어주면서 돈 맛 보게 해주고 그래서 소위 북한의 기득권 세력에 돈 맛을 뿌린 거야. 그러니 김정일 입장에서 볼 때 김대중이 얼마나 얄밉겠어. 김대중의 돈 맛 때문에 이 북한의 바람이 흔들린 거 아니야. 옛날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바깥하고 철저히 차단되어 있을 때는 오로지 김장군 세상으로 유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김대중이 뿌린 돈 때문에 돈 맛을 봤어.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들이 뒤에 모여서 뒷땅 까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되자마자 뒷땅 까서 돼 죽인 거 아니야. 그런 거거든. 김정일 때 사실은 김대중의 돈맛, 노무현의 돈맛을 통해 소위 김대중이 그러니까 그거는 김정일이가 그걸로 핵무기 썼다. 그게 등신 같은 생각이라고. 북한으로 넘어간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다. 그거는 등신 같은 생각이야. 왜? 김대중 노무현 때는 핵무기를 만들기보다 뭘 한 거예요?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도 그런, 난동을 안 피웠잖아. 결국 뭐냐? 그 사회적으로 들어간 돈이 기득권에 흐른 거야. 기득권층이 돈 맛을 보게 된 거라고. 그러면 걔네들 사회주의 내부에 그 돈 맛을 본 애들은 절대 사회주의로 못 돌아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을 운명이라고 알고 살아.
근데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견딜 수가 없잖아. 그게 돈 맛이거든. 그래서 돈 맛을 보게 하자. 그게 햇볕 정책이야. 부드럽게 그 거래하면서 민간이 교류하고 자본의 맛을 보여주고 이래서 그 기득권층이 철저히 뭉쳐있는 걔네들의 그 혈맹을 흔들어 버린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러니까는 김대중 노무현 죽은 다음에 바로 원상복귀 된 거 아니에요. 도로 핵무기 만들고 핵실험하고 이러면서 김정일이가 냉전 체제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니야?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교류하면서 도리어 김정일이 더 위기의식을 느꼈을걸? 도리어 더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그렇게 계속 교류하고 북한에 돈바람이 불면 결국은 가장 엘리트들, 북한의 엘리트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기 권력 유지가 안 되는 건데? 예. 그런 건데 좌우지간 이제 남한에서 북한의 이제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 민중을 생각하고 그 굉장히 훌륭한 지도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그거 착각이라고 본다고. 어쨌거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독재 체제이고 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들은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단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거다. 난 남한의 새누리당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난 다르지 않다고 봐.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분단이라는 걸,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똑같이 외쳐야 되는 건 평화 통일이다. 이 평화 통일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난리가 났어. 새누리당에서 지금 개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내려준 41조, 교육감님, 내려보낸 41조는 어디다 쓰고 누리과정 돈이 없다고 하나요? 야, 지랄? 그 41조가 누리과정 돈이야? 41조가 누리과정 돈이냐고. 그 41조는 사실 초중고에다 쓸 돈이잖아. 초중고에다 쓸 돈을 갖다가 마치 누리과정 돈을 준 것처럼 그렇게 뻥을 까면서 그렇게 국민들을 이 프랜카드로 현혹시키면서 지금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잖아. 진실이 알려지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허위사실로 유포하고 나중에 안 되면 북한팔이. 지금 벌써 북한팔이 또 시작됐잖아. 뭐 북한에서 해킹 위험이 있다는 둥. 언제나 새누리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 근처에 꼭 해킹 사고가 일어나고, 그 해킹 사고는 언제나 북한이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중국에 있는 IP를 이용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해킹한 IP래. IP가 뭔지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웃고 보잖아. IP라는 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IP를 안 바꿨다면, 북한이 계속 그 IP를 쓰고 있다면 도대체 그 IP를 왜 무력화시키지 못하냐고. 몇 년 전에 당한 IP에 또 해킹 당했다. 그걸 자랑스럽게 발표한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방송 1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추천받는 방송 1위도 했나? 예.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3,600 시청자 여러분, 추천은 2,500. 예. 3,600 시청자 중에 추천은 2,500. 예. 1,100명은 누구일까? 예. 왜 추천 안 하고 보는 거지? 예. 자, 좌우지간 북한의 IP, 몇 년 전에 북한이 해킹할 때 썼던 IP로 또 해킹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한국과 중국의 외교가 단절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그 IP를 통해서 우리를 해킹했다면 북한에다가 중국을 통해서 그 IP 막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응? 그걸 못 막았다는 거 아니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똑같은 IP에 또 당했다는 거 아니야. 아예 이쪽에서 그쪽 IP를 막는 방법, 그것도 개발 못해? 그러니까 또 무슨 북한에서 해킹 위험이 어쩌고, 또 북한팔이야. 선거는 다가오는데 지금 이제 야당을, 그동안 제1야당 죽이기, 언제나 이제 이 새누리당 쪽에서 썼던 방법은 뭐냐면 제3야당을 띄워서 제1야당 죽이기야. 그러니까 제3정당을 띄워서 제1야당 죽이기. 언제나 그랬어. 민노당 자기는 민노당 지지자다. 2008년엔 자기는 진보신당 지지자다. 2012년에 자기들은 통합진보당 지지자다. 그렇게 지지자가 많으면 실제로 정당 지지율이 20, 30% 나와야 되잖아. 근데 막상 까보면
그냥 민노당 지지율에서 더 나아지지 않아. 그 결국은 뭐냐? 진보신당은 또 6%인가 5%밖에 안 나왔어. 결국 뭐냐? 선거 때마다 제3정당 띄우기 신공. 제3정당 띄우기 신공으로 그러면서 걔네들이 뭐냐? 나는 진보신당 지지자인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라고 욕해. 그 다음에 그러면 한나라당이 이런 짓을 했고 민주당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 똑같아. 이렇게 욕하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근데 그들은 언제나 뭐라 했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 라고 얘기한 다음에 민주당 욕만 했어. 그죠? 그 다음에 2012년에도 자기는 통합진보당 지지자인데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 라고 욕을 한 다음에 민주당 비판만 하는 거야. 언제나 그들은 그랬어. 그렇게 제3정당을 띄워서 제1야당을 죽이는 거야. 이 언론의 흐름을 언론의 흐름을 쭉 한번 살펴봐봐. 그 안철수가 나가기 전에는 천정배가 호남에 뭐 거두라는 둥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막 천정배 띄우기. 근데 0.4%?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당을 막 띄우는 거야. 안철수 당이 호남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는다는 둥 막 그랬는데 그게 뻥인 게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이라고 막 엊그저께까지 띄워주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전국 정당이라고 말을 바꿨어. 호남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을 표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엊그저께부터 안철수 당이 호남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이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막 호남의 새정연 의원들을 전부 다 막대기라고 그러면서 다 잘라야 된다고 얘기했던 천정배 의원이 지금 그 호남 그렇게 욕했던 의원들이랑 같은 집에 들어가 있어. 그렇지 않아 지금? 그러면서 예. 네. 하여튼 그런 상태이다. 근데 이렇게 천정부당 띄우다가 이제 안철수당 띄우다가 근데 이제 안철수가 그때 탈당하기 전에 한때 누구를 띄웠어? 한 2, 3일 동안 그 기억나요? 안철수가 탈당하기 한 2, 3일 전에 그때 누굴 띄웠냐면 심상정 정의당 띄우기. 그래서 심상정이 무슨 뭐 농성한다고 심상정 농성하는 걸 막 띄워주면서 기억나요? 정의당 뭐 당원 폭증 그 기사 기억나? 안철수가 탈당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천정배를 막 띄웠는데 천정배가 안 먹혔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심상정으로 돌아가. 그리고 이제 심상정 당에 당원이 막 급증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왔어.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심상정을 띄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가 탈당하니까 아니 그렇게 늘어나던 당원은 다 어디 갔을까? 갑자기 심상정당 뉴스에서 싹 사라져. 그 다음에 안철수 디립다 안철수 호남은 안철수 그러면서 계속 띄웠는데 호남 사람들이 안철수 당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불만을 얘기하고 비판적인 입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2258이가 시작된 거 아니야. 2호 여사를 1월달부터 중앙일보가 대표적으로 팔아가지고 그때 2호 여사한테 갔다 와가지고 안철수는 20분 문재인은 8분 이러면서 조중동이 주도한 거 아니야. 안철수한테 2호 여사가 정권 교체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러면서 언론에 흘리고 1월 4일날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문재인은 8분밖에 못 만났다. 그러면서 2호 여사의 마음은 안철수에게 있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김홍걸 씨가 어머님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듣기만 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번에 녹취록도 왜 깠어? 김홍걸이 거짓말했다. 기억나죠? 일요일날 그 녹취록 깐 이유가 뭐였냐면 김홍걸이 거짓말했다라는 제목으로 그 녹취록 깐 거야. 어머님은 듣기만 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호 여사가 듣기만 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덕담을 했다. 이러면서 녹취록 깠잖아. 일요일날. 그런 것처럼 이호 여사 파리를 한 거야. 호남을 흔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상진의 이승만 국부론 5.18 4.19 무시와 이승만 국부론 이거에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호남이 분명 이건 아니다 선언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이 거기다가 김홍걸이 입당을 하고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녹취록을 깠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녹취록을 자기네들이 안 깠다고 그랬다며 처음에. 어저께는 자기네가 안 깠다고 그랬다며. 누가 그걸 유출했는지 모른다. 안철수 쪽은 아니다 이랬었다 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안철수 수행비서가 녹취록을 만들었다는 게 자기네들 자체 조사 결과 나왔다. 이호 여사 측에서 경로했다 나오니까 인정하고 이제 공개 사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처음부터 이 이호 여사를 만나러 오던 시절부터 이호 여사와의 만남을 이용할 목적으로 녹음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녹취록을 만들고 그걸 언론에 어떤 몇 단계를 거쳐서 언론에다가 전달하고 실제로 뭐라 그러나 중앙일보가 1월달부터 이호는 안철수 편이다. 그거 주도했어. 그리고 안철수도 그때 그렇게 주장했고, 그지? 안철수 당에서 그렇게 주장했다니까? 이호 여사가 안철수한테 그 정권 재창출을 특별히 부탁했다. 그럼 결국 이호 여사와의 만남을 안철수 당 쪽에서 이용했다는 거야. 그게 팩트 아니야. 그동안 중앙일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발언하고 이용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체가 밝혀진 거 아니야. 김홍걸 입당에 당황해서 녹취록을 깠는데 그만 까고 보니까 안철수 측에서 과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역풍이 불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걸 누가 이 녹취록을 만들었냐 이걸로 논점이 되니까 처음엔 모른다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했다 인정한 거 아니야. 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더민주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그동안에 언제나 뭐 조중동 문화일보 쪽에서 여론조사 의뢰하고 거긴 언제나 국민의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더민주에서 의뢰를 조사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25.7%, 국민의당이 6.7%다. 국민의당이 2주 새에 14.5%가 폭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민주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서 22, 23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은 2.2% 상승한 37.5, 더민주는 2.4 상승한 25.7을 기록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4.1%가 급락한 6.7%를 기록하며 한 자리 숫자로 주저앉았다. 이게 실제 여론이야. 그러니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새누리당이 35% 정도, 더민주당이 뭐 25% 정도, 22에서 25%가 더민주, 그리고 국민의당이나 이런 제3정당 지지율은 언제나 6, 7%밖에 안 돼. 옛날에 문국현 그렇게 팔았는데 문국현 5.8% 나왔잖아. 진보신당 6% 나오고 최고 지지율. 그 6%대야. 이게 그냥 정상적인 여론 배치라고. 정의당이 6%를 기록하며 국민의당을 바짝 뒤쫓았다. 국민의당은 8일에서 9일 조사 때 21.2% 지지율로 더민주보다 2.3%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했다가 15에서 16일 조사 때 10.4%로 급락했다가 이번에 재차 하락하면서 더민주와 격차가 19%포인트로 벌어졌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2주 새 무려 14.5%나 폭락한 셈이다. 사실 정상화된 거죠. 폭락했다기보다 원래부터 이랬는데 언론에서 그동안 뻥카를 친 거지.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2% 하락한 44%, 부정평가는 50.0%였다. 아니 박근혜가 잘한다는 게 44% 조사면 실제로 이건 한 20% 더 빼야 돼.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60.1%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31.2%만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8.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RDD 휴대전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 4.6%, 굉장히 응답률이 낮아.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사실 그냥 뭐만 해야 돼? 참고만 해야 돼. 이런 조사는 참고만 해야 되고요. 응답률이 4.6%면 이거 거의 새누리당 지지하는 어르신들만 투표했다고 보면 돼. 거의 이런 조사 자체는요. 그렇게 막 띄울 조사가 아니야.
응답률 4%대는. 다만 내가 볼 때 응답률 낮은 조사지만 폭락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 내 주변에도 안철수 지지율이 10%가 안 된다니까. 이 수도권에서는 정말 10%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20몇 프로 저기 더불어민주당을 이겼네. 다 개뻥친 거야. 저게 지금 거의 내가 바라본 여론이랑 비슷하게 나왔어. 근데 사실 여론조사가 4.몇 %대 응답률이면 나는 좀 의미 없는 발표라고 봐. RN 서치. 더민주 폭등, 마의 30% 돌파. 인천, 경기, 호남에서 1위 탈환. 총선판도 1대1로 지각 변동. RN 서치는 또 뭐야? 데일리안이 의뢰한 여론조사? 이건 더 별로 신뢰감이 안 가는데? 지지율이 폭등해서 마의 30% 벽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에서 더민주 지지율이 40%를 돌파하면서 15%에 그친 국민의당을 크게 앞지르고 인천, 경기에서도 더민주가 1위를 차지하는 등 호남과 수도권 민심이 다시 더민주로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선 지형의 일대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좀 데일리안이 조사한 거잖아? 나는 이거 얘네들이 다음 주나 몇 주 뒤에 더민주 폭락이란 기사를 위한 만들게 한 거 아닌가 싶어. 이게 누가 의뢰했느냐가 중요하고요. 예, 누가 의뢰했는지가 중요하고, 이 데일리안이 의뢰했다면 이 조사의 목적은 30%라고 얘기했다가 다음 주에 25% 나오면 5% 폭락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냐. 여론조사를 어차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가 볼 때는 25% 지지율이야. 근데 이제 30% 마에 30% 깼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음 주에 25% 나오면 폭락 이렇게 쓰려는 거 아닐까? 예. 27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24에서 26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5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34.8, 더민주 30.7, 국민의당 13.9, 정의당 5.2.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국민의당 지지율로 들어간 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국민의당 지지한 걸로 뻥카친 걸로 보이네. 정의당 5.7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3%였다. 이는 전주 조사 결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0.1 오르고 더민주는 8.2 폭등. 국민당은 0.2 올랐다. 더민주는 올해 들어 19, 19.9, 22.5, 30.7로 매주 수직 상승을 계속하면서 마의 30% 벽마저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며 새누리당과 격차를 오차 범위 내인 4.1%로 좁히는 데 성공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새누리 33.8, 더민주 29.4, 국민의당 16.7로 새누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 더민주를 앞섰다. 그러나 인천, 경기 더민주 35.6, 새누리 31.3, 국민의당 13.7, 더민주가 오차 범위 내에서 새누리를 앞질렀다. 특히 호남에서는 더민주 41.2, 국민의당 15.0으로 더민주가 국민의당을 압도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가 전주보다 2.6% 상승 23.1 1위 독주. 반면에 김무성 1.9% 하락 18% 2위. 안철수 1.1 하락 10.6으로 3위. 박원순 10%로 오세훈 6.9% 등의 순이었다. 호남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24.6%로 껑충 뛰면서 1위를 차지한 반면 안철수 의원은 12.2로 급락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크게 뒤진 3위로 추락했다. 내가 볼 때 호남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난 이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호남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표시하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에는 호남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동안 이제 침묵했어.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제 두고 보겠다. 판세를 보겠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남을 가지고 계속 흔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 내가 문재인 지지자들이 지금 움직여야 된다. 자기 의견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내가 몇 주 전부터 떠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호남에서도 이제 의사표시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호남에 문재인이 당연히 1등이야. 문재인이 당연히 1등, 박원순이 2등, 안철수는 3등도 이 정도 높은 프로테이지 아니야. 지난주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추락 30%대로 곤두박질. 이것도 높게 나온 거야. 박근혜 지지율 지금 20% 안 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38.8로 전주보다 2.2 추락, 부정평가 56.8%로 높아졌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45.3에서 무서운 속도로 추락 중이다. 내가 볼 때 45.3% 나온 게 그게 잘못된 거야. 추락이 아니라 원래 지금 박근혜 지지율 19% 18%밖에 안 돼. 김미연 RN서치 소장은 총선 앞두고 이런 지지율 하락이면 새누리당으로서는 긴장하고 무엇인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뭐 유무선 4.3, 무선 5.3 응답률이 이것도 뭐 5, 6%밖에 5%도 안 되는 조사율이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테이지에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 다만 흐름만 보면 돼. 흐름만 보면 호남에서 안철수당 그 언론이 만들어낸 거품, 그 거품이다. 그 인증된 거야. 그건 분명해. 호남이 급속도로 안정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안정되기 시작했다기보다 그동안에는 호남이 자기 의견 표시를 안 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 옛날에 민주당 당원할 때 그때 이 당원들의 정서, 호남 분들의 정서가 어땠냐면, 하도 옛날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사상범으로 몰려갖고 많이 고초를 당해가지고요. 이분들은 여론조사하면 아예 끊거나 거짓말해. 실제로 자기 의사 표현을 안 해. 왜? 이 전화번호 다 지네들이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의견을 밝히면 나의 성향을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대답을 안 해버리거나 의사 표현을 안 하는 게 그분들의 성향이었어. 내가 아는 그분들 성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동안에 막 안철수가 높게 나온 건 누가 응답한 거냐? 주로 먹고 살만한 호남의 그 공사나 공무원 부인들, 이런 사람들 응답한 거야. 왜? 지금 호남 지역에서 공무원들 그리고 공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이 안철수를 유포하고 다녔거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떨어뜨리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남편이 공무원인 아줌마들 벌써 제보 여러 개 들어왔어. 공무원이거나 공사 직원인 그런 부인들이 찜질방이니 뭐니 돌아다니면서 계속 썰풀고,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해갖고 안철수 찍어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거품처럼 많이 나왔지만 그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 누구를 호남 사람들이 잠깐만, 그 누구 마음에 안 드시면요, 채팅창 안 보기를 하세요. 예, 채팅창 안 보기를 하시면 되지. 왜 누구 꺼지라고 자꾸 그래? 쟤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느 날 사람 될지 알아? 저렇게 앉아있다 제가 나중에 사람 되지 말라는 법 있어? 꼭 누구를 누구 좀 꺼지라고. 당신이 그거를 그냥 차단하면 되잖아. 그걸 당신이 차단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누구를 내보내라고 꺼지라고 그러고 앉아있어? 내 눈에 또 띄면 네가 강퇴하고 블랙이야. 벌레도 내 벌레야. 네가 내 벌레 들어오는데 너가 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들어왔어? 그래도 자리 차지하고 헛소리 하면서 앉아서라도 듣다 보면 언젠가 사람 되겠지. 한 명 데리고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내쫓으라고 지랄이야. 벌레도 내 벌레야. 탐내지 말어. 하던 얘기 마저 하면 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요, 선거도 아침 일찍 안 해. 호남 분들은요, 선거도 아침 일찍 안 해요. 왜? 그 흐름을 먼저 호남 사람들이 가서 김대중 찍어버리면 반대편이 막 몰려온다고 일부러 3시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투표하더라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아침에 막 가서 자기네들이 투표하면, 야, 2번이 많이 찍었다 이래가지고 1번이 동원한다고. 1번이 동원한다고 일부러 3시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투표하더라니까. 그만큼 그게 왜 그러냐? 너무 당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때는 단지 김대중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했다는 이유로 옛날에 우리 지구당에 있었던 어르신 얘기야. 그분이 되게 이제 7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그분이 옛날에 김대중 정당에 가입할 때, 그분은 경기도 출신인가 그래. 전라도 출신이 아니야. 근데 김대중 정당에 가입을 한 거야. 당원이 된 거야. 젊어서. 어떻게 됐냐? 그 형이 공무원인데 잘렸다는 거야. 동생이 김대중 정당의 당원이라고 형이 잘렸다는 거야. 그러던 시절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당원 정당 활동하고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요 입 밖에 못 내고 살았던 거야. 호남 분들이 다 그래요. 예, 호남 분들이 예 전부 다 그렇게 다 아주 수십 년을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절대 의사 표현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놈들이 일부러 호남을 팔아서 흔들어댄 거야. 자, 여러분, 우리 한 2-3주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3주 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호남 사람들 안철수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아는 호남 사람들 그렇게 안철수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 안철수 지지한다라는 그 여론조사 이거 다 거품이다, 내가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내가 분명히 했지? 분명히 했어. 그러면서 이 호남 분들이 의사 표현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호남 사람들이 등신도 아니고 이렇게 당 깨고 나가는, 호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호남 고립이야. 특히 호남만의 정당 제일 싫어해. 호남 정당을 싫어한다고. 왜? 호남 정당이 만들어지면 호남이 곧 고립되고 곧 쟤네들이 타겟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호남 파라 분열하는 거야. 그리고 호남 정당 되는 거, 호남 정당 만드는 거 싫어해. 그게 내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2004년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분당됐을 때,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대거 나갔잖아. 그때 그 김영환을 비롯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막 그 노무현 탄핵하고 그리고 기호 2번을 가지고 출마했단 말이야. 그런데 호남에서 누구를 대거 찍었어? 3번 열린우리당을 대거 찍어줬어. 호남 고립되는 걸 제일 싫어해. 그런 호남 사람들이 안철수 호남의 아들 안철수, 그런 말에 호남의 아들 호남파리, 거기에 호남 사람들이 넘어간다? 그건 누가 이용한 거냐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경선으로 뽑아놨는데 호남에서는 노무현 인정 못한다, 경상도 남자를 어떻게 믿고 호남에서 찍어주겠냐라고 한다. 그게 동교동 주장이었어. 그때 2002년에 노무현으로 안 된다라고 떠들었던 게 그게 동교동 주장이었다고. 동교동계에서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노무현으로는 대통령 선거 못한다, 정몽준으로 갈아타야 된다, 정몽준으로 갈아타야 된다, 계속 얘기했던 게 동교동계야. 그래서 김민석이 홀따닥 넘어간 거 아니야, 정몽준으로. 그랬는데 실제로 여론조사 딱 들어가니까 노무현 찍어버린 거 아니야. 국민경선으로 만든 노무현, 이 사람 호남 사람들이 자기네가 만든 노무현인데 노무현을 버려? 등신도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론조사 해갖고 정몽준 노무현 누구 찍어야 되냐? 전부 노무현 찍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90몇 프로 딱 밀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남이 원래 평상시에 정치적인 입장 표현 안 하는 걸 그놈들은 아는 거예요. 아니까 호남을 파는 거야. 계속 호남이 문재인을 인정하지 못한다, 계속 문재인 싫어한다, 계속 그렇게 호남은 문재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계속 뻥카 치는 거야. 왜? 호남 사람들이 어느 당 지지한다는 걸 평상시에 표현하지 않는다는 걸 악용한 거죠. 예, 악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2012년에도요, 호남은 안철수다, 나 채팅창에서 여러 번 봤어. 기억나요? 나 잡혀 들어가기 전에 안철수하고 문재인이 단일화되기 전에 내가 감옥에 갔잖아. 그때 호남은 안철수다 채팅창에 여러 번 썼다니까. 호남은 문재인으로 안 된다, 호남은 안철수다, 계속 그렇게 썼어. 웃기고 자빠졌네. 그것도 개뻥이었잖아. 나 저 2012년 감옥 갔다 왔어. 예. 그러니까 결국은요, 얘네들이 언제나 호남을 팔고 호남을 흔들어갖고, 예, 호남을 흔들어가지고 지네들의 목적, 자기네 공천권을 요구한 거야. 자기네 지분. 소위 척결 대상, 개혁의 대상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그거야. 호남을 팔아서 우리를 안 뽑아주면 호남 사람들이 등 돌릴 거다, 우리 안 뽑아주면, 우리한테 공천 안 주면 호남이 등 돌릴 거다, 호남 향후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그러면서 호남 향후회 팔아가지고 저질 정치인들이 생명을 유지해 왔던 거야.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다가 왜 갔는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번에도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 짓거리 하면서 문재인을 흔들어댔는데 내가 줄기차게 외쳤잖아.
그 호남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거 이거 거품이고 말도 안 된다. 호남 사람들이 등신도 아니고 안철수가 뭘 했다고 그걸 지지를 하겠느냐. 더 이상 호남팔이 하지 마라. 계속 얘기할 때 그때 아마 새정치연 그러니까 그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내 말 안 믿었을 거야. 내 말 안 믿고 진짜 호남이 흔들리나? 그랬을 거라고. 왜? 그 각각 의원들한테 호남 향후에서 너 안 찍어줄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겠지. 그러니까는 수도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어머 호남은 안철수인가? 문재인에서 안철수를 갈아타야 되냐? 그러면서 흔들렸겠지. 그래서 그게 니들의 문제라는 거야. 아니 그건 정말 호남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호남 사람들의 정치 감각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니 호남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갖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 안철수를 지지하겠어. 안철수가 이제까지 뭘 보여줬는데. 자기 말로 뭐 유죄 판결 한 번만 받아도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지금 그 당에 버글버글 모여있는 애들 봐봐. 안철수의 기준에 다 못 미친 애들 모여있는 거 아니야. 그걸 호남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걸 지지해주겠어? 다만 호남 사람들은 벌써 총선지나 대선을 바라보고 대선 후보로서 이번 총선에 문재인의 활동이 대선에 미칠 영향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설레발을 치고 그걸 또 꼴딱 믿고 안철수 당으로 갈까 말까 탈당 가듯 주물르고. 그러니까 너는 정치를 그만해야 돼. 그렇게 감각이 없으면 정치를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면 호남은 왜 그러냐? 솔직히 나도 그 언론에서 계속 호남이 문재인 싫어한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꼴보기 싫더라고. 내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역사적이고 학습된 내 공부해서 내가 호남의 역사를 아는데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 호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저렇게 모든 언론에서 일제히 똑같이 이 호남이 문재인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막 호남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나한테 막 그 왜 어떤 놈이 일회용 메일로 계속 자기가 호남을 대표하는 것 마냥 호남이 왜 안철수를 지지하는지 막 설명하고 지랄했잖아.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렇게 대대적으로 치면 나 같은 사람도 호남에 대한 믿음 있는 나 같은 사람도 흔들리는데 당장 자기네 공천 밖으로 달려있는 애들은 더 흔들렸겠지. 하여간 그럼 호남은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발달했느냐 하면 그게 유전자야. 호남은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발달했냐면 그게 유전적이야. 그럼 유전자라는 게 뭐냐? 유전자라는 거 이게요. 결국은 학습된 내용이 축적된 게 유전자야. 뭐 생물학적인 유전자가 있지만 그 사회적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호남은 곡창지대였어. 옛날부터 호남은 곡창지대였고 그래서 저기 통일신라 때 그러니까 백제 때 수탈당하고 통일신라 때 수탈당하고 고려 때 수탈당하고 조선 때 수탈당하고 언제나 이 호남은 수탈을 당한 거야. 쌀농사를 지으면서.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는요. 호남에 밭을 못 만들게 했어. 전부 다 논농사만 강제로 짓게 하고 그리고 논농사에서 나온 쌀을 전량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늘 배가 고팠던 거야. 왜? 차라리 강원도나 경상도는요. 밭이 더 많았어. 그러면 고구마 감자 심어가지고 배를 불릴 수가 있는데 호남은 밭을 못 만들게 한 거야. 밭을 못 만들게 하고 평평한 땅은 전부 다 논으로만 농사를 짓게 한 거야. 왜? 수탈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일제시대 때도 그랬단 말이야.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까지 그랬어.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늘 배가 고팠고 그러니까 그 배고픔이 쌓이고 쌓여서 한이 되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일이 딱 터졌다. 엎어버려! 그래가지고 밀란이 언제나 호남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게 곡창지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남은 그게 역사적으로 역심을 학습받고 자란 거야. 역사적으로. 그래갖고 한번 밀란이 일어나면 싹 죽이고 그래서 씨를 말린 거지. 씨를 말려도 이게 그 전설처럼 옛날에 이 땅은 밀란의 땅이었다. 그 밀란의 피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대를 이어 30년에 한 번씩 50년에 한 번씩 큰 밀란이 일어났던 게 그게 호남이야.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못 먹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정치 때문이다. 그게 동학농민운동이야. 그 이전에는 그냥 밀란이었어. 고무군수, 그러니까 조병가비를 잘라라! 이런 수준이었다라면 그 동학농민운동은 자신들이 왜 그동안에 수탈당하고 고난당했는지를 사회 구조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호남에서 제일 독립운동가 많이 나오고, 독립군도 많이 나왔어. 이 호남에서 독립군 제일 많이 나오고 독립운동가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독립군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사회주의자, 농민, 백정, 노동자, 사회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생긴 거야. 호남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냥 단순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하는 신간의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것도 호남 사람들이 많이 했어. 물론 이제 이 대구는 예로부터 뭐가 많았냐? 학자가 많았어. 대구는 옛날부터 거기가 유교의 본산이었고 학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인이 많았어. 지식인들은 역사를 알고 역사를 알면 항일운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민족주의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호남에서는 다수가, 물론 호남에서 부자들, 지주들은 경상도 지주하고 비교 안 되게 떵떵거리고 착취하고 살았어. 그러나 호남의 다수의 농민들은 그 많은 숫자가 농사를 지으면서 때로 몰려있고 그들이 이 불평등 의식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에 물들었던 거야. 그걸 이승만이 싹 죽여버린 거 아니야. 빨갱이들이라고. 보도연맹으로 신청해라 그랬고 다 죽이고 다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호남 사람들이 나중에 빨치산 토벌이 50년대 중반까지 간다고. 그래서 그 빨갱이 가문으로 찍혀갖고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호남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그 절대 평상시에 정치적 불만 얘기 안 해. 예, 그러고 마름이 와서 개지랄해도 예, 그래. 그러다 어느 순간 확 마름에 그냥 목을 따버리는 거지. 낫으로. 마름이 뭐냐 하면 옛날에 지주가 있어. 지주가 있으면 지주 밑에 마름이라는 소장농 관리인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지주는 사실 저 한양에 가서 저기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 벼슬을 해. 그러면서 벼슬하는 그놈들이 이제 마름을 세워가지고 소장농을 관리하는 거야. 근데 이 마름 새끼들이 소장농민들한테 이 지주는 그래 30%만 걷어라. 그러면 70% 걷어 40% 지가 먹고 30% 주인 주고. 그럼 30%로 야 네가 이걸로 내년에 곡식까지 씨앗까지 해라. 이러는 거야. 그럼 이 농민들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저기 쌀이 없는데요. 막 이러고 곡식 저기 내년에 뿌릴 씨앗까지 해먹고 나면 이 농사 지을 씨앗이 없어. 그러면 이 마름 새끼가 그 쌀을 빌려주면서 씨로 뿌리면서 한 대박 씨로 뿌리라고 빌려주면서 갚을 때 열가마니로 갚아라. 그렇게 또 착취하고 고리대금업하고 그게 마름이야. 그래가지고 그 소장농집 딸이 빚 못 갚으면 딸 데려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소장농들이 참어. 다 참어. 예, 그러고 참어. 개지랄해도 다 참어. 그러다 때가 왔다 싶으면 이제 목을 확 따버리는 거야. 그게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일 때 딱 행동하지 평상시에 불평불만을 얘기하지 않아. 그 다음에요. 이 호남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을 잘 괴롭혀.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평상시 요구를 많이 해.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를 아주 학습한 것 같아. 호남 사람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진짜 요구를 많이 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호남에서는 재선하기가 힘들어. 이 호남에서 한번 국회의원 됐는데 이놈이 지역구 주민들 만나주지 않고 맨 여의도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헤매고 다녔다. 다음에 반드시 잘러. 얼마나 무서운데. 호남 사람들이 호남에서 그 재선 이상 하는 게 힘든 거야. 그 당선시켜줬더니 재선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지역에서 잘한 사람들이 된다고. 지역에서 잘한 사람들이 재선되는 거지 아무나 재선되는 게 아니야. 재선된 사람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뭐래서 어렵다고 그랬잖아. 호남에서 재선되는 게 어렵다. 근데 재선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재선되냐? 부를 때 즉각 오는 사람들이 재선되는 거야. 부를 때 즉각 오고 그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뭐 안 만나 주거나 끊었다.
그럼 걘 다음에 짤도 그 뭐예요? 얄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호남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국회의원들 많이 괴롭혀. 요구도 많고, 그만큼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늘 언론이 이 호남을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호남을 흔들기 위해서 그놈들이 한 짓이 뭐냐면 5.18 유족회를 분열시킨 거. 5.18 유족회를 이간질 시켜갖고 분열시켰어. 그게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 5.18 유족들이 사실은 노무현을 만든 거야. 5.18 유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5.18 유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노무현을 1등 만든 거야. 광주 경선에서.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했다고. 그러니까 그 5.18 유족회를 갈라놓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계속 이간질을 했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가서 갈라지고 이명박 때부터 따로 그 행사를 하잖아. 5.18 행사를.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5.18 유족회를 갈라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호남을 지들 멋대로 주무른 거지. 그러니까 언론으로. 호남이 이렇다. 그러면 꼭 호남 향후에 간부 몇 명이 거기에 또 불려다녀. 그래가지고 문제야. 그 호남 향후에 몇 명이 불려다니면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호남 향후에 지시대로 하는 사람들이냐? 자기네 동네 호남 향후의 대표가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근데 꼭 그렇게 마치 호남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세과시를 해. 그래서 호남이 문제다. 호남은 문재인이 아니다. 노무현이 아니다. 아니 광주에서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호남 사람들이 등신도 아니고 아니 지가 만든 노무현을 흔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걸 그때 동교동에서 어찌나 그렇게 떠들어대는지 그럼 또 국회의원들은 그 말이 맞는갑다 해. 그래가지고 노무현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갈라져 나가서 호남이 등 돌렸다. 뭐 난닝구하고 백바지가 싸웠다. 그래서 호남이 열린우리당 절대 안 찍어준다. 난리도 아니었어. 2004년에. 내가 그때 2004년에 선거운동을 하는데 와 뭐 어마어마했어요. 호남은 민주당이다. 호남은 열린우리당 용서하지 않는다. 그 당을 분열시킨 노무현을 용서치 않겠다. 어마어마했다니까 2004년에. 그런데 호남에서 열린우리당이 싹 당선된 거 아니야. 몇 개 빼놓고 다 열린우리당이 됐어.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항상 호남은 문재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노무현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개 지랄을 떨지만 실제는 아니더라.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광주 콘서트. 광주 콘서트에 가서 보니까 광주 사람들이 수도권 콘서트보다 광주 콘서트가 더 대박 났다며. 뭐 3,000명 왔다며. 3,000명. 자리가 없어갖고 밖에 버글버글. 그것도 눈이 그 30cm가 와가지고 차도 안 다녔다며. 걸어서 온 거 아니야. 걸어서. 그거 왜 그렇게 왔겠어. 호남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야. 언론이 자기들 가지고 4,000명? 진짜? 4,000명이 왔다고 광주에? 그 보여준 거야. 그 눈길을 뚫고 와가지고 그동안 호남이 문재인 싫어한다는 둥 더민주당 싫어한다는 둥 그 개뻥친 거 그거 아니라는 거 보여준 거라고. 나는 참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 도대체 언제까지 호남을 그렇게 모욕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호남을 가지고 장난을 칠지. 그리고 호남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 나도 서운해하고 몇 번은 흔들렸어. 아니 얼마나 집요하게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지 그럴 때마다 흔들린다니까. 그러면 사실 정말 이 호남 사람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개고생을 하면서도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미안하고 그래도 또 다음에도 호남을 흔들겠지. 호남을 가지고. 호남은 반대한다는 둥. 호남은 노무현 문재인을 싫어한다는 둥. 그러면서 또 흔들겠지.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오늘을 기억하세요. 그거 다 언론이 만든 개지랄이다. 또 조용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선거로 보여주려고
투표 때 보여주려고 참고 있는 호남 사람들, 이 새끼들이 지네 밥그릇 유지하려고, 지네 공천 받으려고 또 호남팔이 하는구나.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처럼 미안한 일 생기지 않도록 호남분들한테 실수하지 마시고. 사실 있잖아요. 그동안에 호남욕 얼마나 많았어. 호남 사람들 지겹다.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쓴 사람들 많았지. 호남이 문재인 싫어한다고. 많았잖아. 어? 호남 사람들은 바빠가지고요. 먹고 사는 거 바빠갖고 트위터도 못하고 페북도 많이 못해. 그러면 꼭 그 호남에 살아보지도 않고 호남 사람 정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뻑하면 호남 욕했다니까? 하도 다들 욕하니까 호남은 원래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그러면서 꼭 텔레비에 나와도요. 꼭 도둑놈 조폭 그런 애들, 그 나쁜 놈 걔네들만 전라도 사투리 써. 그리고 괜찮은 사람은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 쓰고. 그지? 요즘에 말이야 드라마가요. 드라마에 나오면 나쁜 놈들은 꼭 전라도 사투리 쓰고 멋있는 사람은 전부 경상도 사투리 쓴다?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이게 요즘에 드라마들 다 재벌들이 돈 대서 만들잖아. 재벌들이 돈 대서 만드는 드라마고, 그 재벌들이 돈 내서 만드는 드라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경상도 사투리는 좋은 사람, 전라도 사투리는 좀 문제 있는 사람, 그렇게 이미지를 시키는 거야. 내가 진짜 웃기는 게 응팔이었어. 응팔에 보면 말이에요. 성동일 빼놓고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야. 그지? 성동일 빼놓고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야. 내가 저기 도봉구에서 내가 40년 살았거든? 도봉구는 원래 호남이 더 많아서, 특히 1988년대는 1990년대 중반까지도요, 도봉구가 호남이 더 많았어. 근데 어떻게 그 응팔에는 성동일 빼놓고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야. 그런 게 바로 재벌들이 만든 드라마의 힘이에요. 내가 왜 그랬냐면, 이 도봉구가 가난했어. 가난해가지고 도봉, 강북 이런 데에 그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러다가 90년대부터, 그러니까 89년 그때부터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 주공 아파트를 노원에다 쫙 짓고,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부터 민영 아파트를 지어, 도봉에. 그 도봉구가요, 옛날에는 90년대 이전엔 95년 이전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95년 이후로 확 지형이 바뀌어. 정당 지지율이 바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파트를 전부 민영 아파트를 지은 거야. 주공 아파트가 아니라 민영 아파트를 많이 짓고, 민영 아파트도 일부러 30평대를 지어버린 거야. 그럼 30평대 아파트는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 동네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많아진 거야. 내가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40년을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성향이, 사투리가 바뀐 걸 내가 몸으로 느낀 사람이라니까. 그랬어. 그래서 일부러 이 도봉구를 그 민영 아파트를 쫙 지어버린 거야. 그런 다음에 야권 후보가 당선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 그러니까 이 도봉구의 그 정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이 높게 나와. 새누리당이. 그게 뭐 때문이냐? 민영 아파트를 대형으로 지어버리면서 가난한 판잣집 사람들이 다 쫓겨났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경기도 인근으로 쫓겨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경기도 쪽에 경기도 신도시나 이런 데에 야당 의원들이 뽑히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 집값 비싸갖고 쫓겨난 사람들이 그 신도시에 원룸 이런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찍어줘가지고 당선되게 된 거야. 그런 표로 당선돼가지고 새누리당에 협조하고 갑질하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야. 좌우지가 또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좌우지간 그래서요, 이 드라마들에서도 일부러 호남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인식을 심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국정원 직원들이 호남 사람 다 죽여야 된다. 호남 전라디언 홍어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그게 국정원 직원들이 날마다 쓴 댓글 아니야. 호남을 왜 죽이는데? 그거 테러 아니야? 호남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그게 국정원 직원들이 쓰고 다닌 댓글이야. 그거 한 명 빼놓고 나머지, 좌익 교수 한 명 빼놓은 나머지 새끼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 날마다 호남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죽여야 된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새끼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 어?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 그런 짓거리 하냐고. 간첩 잡으라고 연봉 1억씩 받는 새끼들이 댓글로 호남 사람들 죽여야 된다. 아유, 호남 사람들 너무 착해졌어. 너무 착해져갖고 그걸 봐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놓고 지네들 새누리당에 유리하게끔, 새누리당이 이기려면, 박근혜 당이 압승하려면 제1야당이 죽어야 되니까 호남은 더민주 싫어한다. 그거 구라치고 다니다가 이번에 증명된 거 아니야. 그거 구라라고, 개구라라고. 호남 사람들이 더민주 안 싫어한다고. 다만 호남 사람들이 싫어한 건 누구야?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싫어했다고. 어?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단지 호남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번은 달고 나왔는데 하는 짓거리가 너무나 새누리당스러운 거야. 어? 지역에서 건설이권 챙겨먹고, 지방자치의원들도 지역에서 건설이권 챙겨먹고, 무슨 노예 사건으로 언론에 나오고. 호남에서 싫어하는 건 호남 더민주당 공천받은, 더민주당에서 공천받고 호남에 나왔던 국회의원들을 싫어하는 거지. 기호 2번을 왜 싫어하냐고. 옛날에 내가 그 열린우리당 때 우리가 1번이었어. 1번 후보였는데 그 맨날 저기 지구당 사무실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서 만났어. 근데 딱 그 투표하고 가면서 그런 거야. 탁 2번 찍었다고. 2번 찍었다고 이러고 가는 거야. 1번인데 우리는 지금 1번인데 그 늘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지. 막 그 열린우리당이고 무슨 저기 뭐 새천년 민주당이고 다 필요 없어. 언제나 민주당이야. 그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야. 뭐라고 이름을 바꿔도 민주당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다 이러고 가는 거야. 환장하겠더라니까. 그래갖고 그 2번이 저기 뭐야 무조건 2번 찍는 게 5%는 돼요. 그런 거야. 당 이름이 뭐라고 바뀌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기호 2번. 그 사람들이 왜 기호 2번을 버리겠어. 그러면 호남에서 그 호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은 왜 생겼냐. 단지 호남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새누리당스러운 애들이 호남을 팔고 국회의원이 돼서 새누리당하고 붙어먹는 거야. 그걸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호남 국회의원들한테 욕을 한 건데 어머 이놈들이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때문에 지네가 욕먹는다고 개뻥을 친 거야. 내가 정확히 알고 있기로는요. 호남 사람들은 왜 더민주당 의원들을 미워했느냐 하면 호남의 더민주당 의원들을 싫어한 거야. 호남의 더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그 뭐라 그러나 새누리당스럽고 새누리당이랑 협조하고 새누리당이랑 붙어 먹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게 화가 나서 저기 호남에 있는 더민주 의원들을 싫어한 거지. 이거 봐.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싫어한 거지. 그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을 싫어한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알면서도 저놈들이 그걸 알면서도 호남이 문재인 싫어한다. 문재인 사퇴를 요구한다. 일부러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왜? 문재인이 당대표를 그만둬야 어쩌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네가 유리하거든. 문재인이 당대표를 그만둬야 수도권에서 수도권 영남 출신이 그 문재인이 당대표일 때하고 아닐 때 그 투표율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어떻게든지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계속해서 문재인 사퇴론, 호남이 문재인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그 수도권에 있는 그 민주당 의원들, 2번 의원들을 괴롭힌 거야. 너 이번에 문재인 내몰지 않으면 너 당선 안 된다. 더민주로는 이번 총선 못 나간다. 계속 위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더민주 의원들이 두려운 거지. 어머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문재인이 당대표하면 자기네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 속에 몰아붙여진 거야. 그걸 종편이 주도하고 언론에서 막 떠들고 맨날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작을 발표하고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표가
물러난 거 아니야? 오늘로? 오늘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게 됐는데, 그래서 아주 수도권이 어렵게 됐어. 예. 굵은 스님, 이분 잘못 알고 있네. 나 전주사요. 왜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에 화가 났냐면 민주당이 호남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네 밥그릇은 챙기고 하는 일이 없다고 그냥 민주당 깃발만 달고 나오면 뽑아줬더니 지역사회에 하는 일이 없으니까. 굵은 스님님은 귀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호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 욕한다 그랬잖아. 뭘 잘못 알고 있어. 그 일단 비판적인 글을 쓰기 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알아듣고 쓰라고. 뭘 잘못 알아. 내가 지금 그 말한 거 아니야.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다. 그런데 그걸 문재인 욕을 한 거다. 보니까 청력이 이상한 것 같아갖고 청력의 문제인지 뇌의 문제인지 블랙 뭐가 굵은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귓밥이 굵은가? 예.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